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분명 2020년에는 1,500원이었던 편의점 삼각김밥이 어느새 1,800원이 되어 있고 2015년만 해도 700원 하던 봉지라면이 이제는 1,000원을 넘어버렸죠. 더 충격적인 건 10년 전만 해도 3,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김밥이 지금은 4,500원을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게 주인들이 다 같이 짜고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닐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이 답답한 현실의 정체는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들어는 봤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고 정치인들도 입에 달고 살죠. 근데 정작 이게 뭔지, 왜 생기는 건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물가가 오른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죠.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지갑 속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10년 전 10,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들이 지금은 10,000원으로 다 못 사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1990년대만 해도 500원이면 떡볶이 한 접시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3,500원에서 4,000원은 기본이고 서울 강남 쪽은 5,000원을 넘기기도 하죠. 짜장면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같은 물건을 사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1980년대에는 커피 한 잔에 200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지금 카페에 가서 200원을 내면 뭘 줄까요? 아마 빈 종이컵 하나 정도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핵심이거든요.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돈이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자꾸 늘어나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2015년에 월급 250만 원 받던 사람이 지금도 250만 원을 받는다면 명목상 월급은 같지만 실제 구매력은 훨씬 떨어진 겁니다. 2015년에 25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은 300만 원에서 320만 원은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약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이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에 배추가 한 달에 100만 포기씩 생산되고 사람들도 딱 100만 포기만 사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죠. 근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배추밭 절반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제 배추가 50만 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100만 포기어치를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추를 사려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팔아. 내가 더 비싼 값 줄게. 이러면서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원래 포기당 3,000원 하던 배추가 5,000원, 6,00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실제로 2010년 배추 파동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태풍과 집중호우로 배추 생산량이 확 줄어들면서 배추 한 포기가 1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에요. 두 번째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치킨집이 있는데 치킨 한 마리를 만드는데 닭고기 값 6,000원, 기름이랑 양념 같은 재료비 4,000원, 인건비랑 임대료 같은 기타 비용 5,000원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여기에 사장님 이윤 4,000원을 붙이면 치킨 한 마리가 19,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류 독감이 터져서 닭고기 값이 갑자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뛰어버렸어요. 다른 비용은 그대로인데 닭고기 값만 3,000원 올랐으니까 이제 치킨을 만드는데 22,000원이 듭니다.
사장님이 그대로 19,000원에 팔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킨 값을 22,000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이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물건값도 같이 오르는 거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국에서도 택시비, 배달비, 물류비가 줄줄이 오른 것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인데 이건 좀 재미있는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어떤 공장 직원들이 한 달에 280만 원씩 받는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들의 한 달 생활비가 평균 230만 원 정도 든다면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280만 원으로 늘어버렸어요. 이제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간신히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심하면 생활비가 월급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듭니다.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이 고민 끝에 월급을 330원으로 올려줬어요. 직원들은 좋죠. 이제 다시 5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공장 입장에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직원 한 명당 280만 원씩 주면 됐는데 이제는 330만 원씩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치면 원래 신발 한 켤레에 9만 원 하던 게 이제 10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신발을 사는 사람들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다시 물가가 오르고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임금과 물가가 서로를 밀어 올리는 걸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자영업자들이 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비슷한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릴 때 생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고 빵이 딱 5개 있습니다. 동네 사람도 5명이고 각자 5,000원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빵 하나씩 5,000원에 사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으로 5,000원씩 더 나눠줬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은 각자 10,000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돈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사람들은 빵을 2개씩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빵은 여전히 5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빵집 주인이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돈이 많아졌네? 그럼 가격을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빵 가격을 10,000원으로 올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은 2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빵 한 개씩밖에 못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생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각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나서 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영어로는 CPI라고 부르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는 물건들의 가격을 추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4년에 빵 3,000원, 우유 3,500원, 달걀 8,000원, 휴지 10,000원, 영화표 14,000원이었다고 칩시다. 전부 합치면 38,500원이죠. 2025년이 되었을 때 빵이 3,150원, 우유 3,700원, 달걀 8,500원, 휴지 1,200원, 영화표는 그대로 14,000원이라면 총합이 39,550원이 됩니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가격이 1,050원 올랐으니까 퍼센트로 계산하면 약 2.7% 오른 거거든요. 그럼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2.7%다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한국통계청에서는 실제로 460개 정도의 품목을 조사해서 물가지수를 만들어요. 여기에는 식료품, 의류,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도 낮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사는 필수품들의 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빵이 10% 올랐고 우유가 5.7% 올랐고 달걀이 6.3% 올랐다고 칩시다. 이건 우리가 거의 매일 사먹는 필수품들이죠. 반면에 휴지는 2% 올랐고 영화표는 가격이 그대로였어요. 전체 평균을 내면
2.7%밖에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많이 오른 거거든요. 빵, 우유, 달걀은 거의 매일 사는데 이게 5%에서 10%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대라고 하는데 장 보러 가면 뭐가 2%야? 최소 10%는 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체 평균일 뿐이고 개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은 나쁜 걸까요?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0%로 만들거나 아예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물가를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직관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2%에서 3% 정도로 잡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왜 2%에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할까요? 물가가 천천히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고 싶은 노트북이 있는데 1년 뒤에는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사는 게 낫겠죠. 반대로 1년 뒤에 가격이 더 싸질 거라고 생각하면 구매를 미루게 됩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쓰고 기업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생산하려고 직원을 고용하고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물가가 안 오르거나 떨어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팔고 직원을 해고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거죠.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안 사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즉 디플레이션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기업들의 매출도 떨어지고 그러면 직원 월급을 깎거나 해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더 안 사게 되고 그러면 물가가 더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바로 이런 디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했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했고 물가가 계속 떨어졌죠. 기업들은 줄줄이 망하고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습니다.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물건은 싸졌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일본도 1990년대부터 3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 경제가 침체됐고 이걸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좋지만 너무 심한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정말 난리가 나거든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정의는 물가가 한 달에 50% 이상 오르는 겁니다. 한 달에 50%요? 엄청나죠? 1월에 3,000원 하던 빵이 2월에 4,5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1년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1월에 3,000원 하던 빵이 2026년 1월에는 약 390만 원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18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130만 %였습니다. 그냥 0 몇 개 붙인 게 아니라 진짜 130펀이에요. 아침에 1000볼리바르 하던 빵이 저녁에는 1500볼리바르가 되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달려가서 물건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나니까요. 그럼 정부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정책이 등장합니다.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 정책과 정부가 하는 재정 정책이에요.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부터 볼까요? 중앙은행,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금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금리가 뭔지 아시죠?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율이거든요.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는데 금리가 5%라면 1년 뒤에 1,05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 50만 원이 이자인 거죠. 중앙은행은 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경제를 조절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 빌리는 게 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겠죠.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를 사려고 자동차 할부를 끼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니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을 때는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받을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게 되죠. 1,000만 원 빌리는데 이자를 50만 원만 내면 되던 게 이제는 1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대출을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 겁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 것도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다만 금리를 너무 오래 높게 유지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집도 못 사고 사업도 못 하고 소비도 안 하면서 경제가 얼어붙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물가와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내려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건데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팔면서 시중의 돈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국채를 삽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같은 일반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은행들한테 돈이 많아지잖아요. 은행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게 되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싶으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팝니다. 일반 은행들한테 우리 국채 사세요 하고 파는 거예요. 은행들이 국채를 사면 은행의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을 덜 해주게 되고 시중에 돈이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를 사고 팔면서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게 공개시장 조작이에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쓴다면 정부는 재정정책을 씁니다. 재정정책도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세금과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세금 조절입니다. 사람들한테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세금을 올립니다. 소득세를 올리거나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세금으로 30만 원 떼가던 걸 50만 원 떼가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27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소비가 줄고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 거예요. 반대로 경기가 안 좋고 물가도 안 오르면 정부가 세금을 내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금 올리면 욕은 먹어도 재정은 늘어나는데 세금 내리면 인기는 좋아도 나라 살림이 빠듯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세금을 한번 올리면 잘 안 내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건설 자재를 파는 가게를 운영한다고 칩시다. 시멘트, 벽돌, 철근 같은 걸 파는 거예요. 평소에는 일반 건설 회사한테만 팔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대형 교량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가게에서 엄청난 양의 자재를 주문합니다. 매출이 확 늘겠죠. 게다가 정부는 그 다리를 만들려고 엔지니어들을 고용하고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 자재 가게 주인인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고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도 급여를 받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은 돈으로 음식점도 가고 옷도 사고 여행도 가면서 돈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다리 하나로 그렇게까지 되겠냐고요. 실제로는 전국에서 도로, 철도, 공항, 댐, 학교, 병원 등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와 노동자가 수만 명이거든요. 반대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프로젝트가 줄어들면 건설자재 가게도 매출이 떨어지고 엔지니어와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시중에 돈이 줄고 물가 상승세가 꺾이는 거죠.
2020년 코로나 때 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풀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고 그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것도 이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용돈 받으면 돼지 저금통에 넣어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축 자체는 좋은 습관이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2014년에 100만 원을 돼지 저금통에 넣어뒀다고 칩시다. 2014년에는 그 100만 원으로 꽤 많은 걸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돼지 저금통을 깨서 보니 여전히 100만 원이 들어있죠. 액면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2024년에 100만 원은 2014년에 100만 원만큼 가치가 없어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약 2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에 100만 원은 2024년에 약 125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2024년에 100만 원은 2004년 기준으로 약 77만 원에서 8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돈의 가치가 20%에서 23%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금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금을 더 사려고 하니까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2014년에 금 한 돈이 약 18만 원 정도 했는데 2024년에는 약 3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약 83% 올라서 연평균 6.2%인 정도 수익률을 낸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부동산, 채권 같은 다른 투자 수단을 선택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2014년에 세 친구가 있었어요. 철수는 10,000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고, 영희는 100만 원어치 금을 샀고, 민수는 100만 원을 은행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10년 뒤인 2024년에 이 친구들의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철수가 산 삼성전자 주식은 등락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연 12%에서 15%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고 가정하면 100만 원이 약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됐을 겁니다. 영희가 산 금은 아까 말했듯이 약 183만 원 정도가 됐죠. 민수가 예금에 넣어둔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 이자가 연 1%에서 2% 정도라고 치면 100만 원이 약 110만 원에서 122만 원 정도가 됐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물가가 25%에서 30% 올랐으니까 실질 가치를 계산하려면 이걸 고려해야 해요. 철수는 명목상 350만 원을 벌었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수익은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도 원금의 2.5배니까 엄청난 수익이죠. 영희는 명목상 183만 원인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약 140만 원 정도입니다. 원금의 1.4배니까 나쁘지 않은 수익이에요. 그런데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명목상으로는 110만 원에서 122만 원 정도가 됐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약 85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본 거예요.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뒀는데 돈의 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이자는 받았지만 인플레이션을 못 이겼거든요. 이게 바로 왜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안 되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철수가 삼성전자 주식으로 큰 수익을 냈다고 해서 누구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2014년에 어떤 사람이 다른 회사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100만 원이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록 위험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내가 투자하려는 게 뭔지,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해요.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산업 전망은 어떤지 공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 지역의 개발 계획은 어떤지, 인구 유입은 있는지,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하죠.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각 코인의 차이점은 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는 곳에 돈을 넣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들 삼성전자 산다던데 나도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해서 나도 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